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부록의 나이가 된 40대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자고 날았어요. 그러다 취업을 하면서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타지살이를 하게 되었죠. 제주에 살았다고 그곳이 고향이라고 하면 다들 부럽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제가 부러운 건 서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주 참 아름답고 예쁘죠. 그런데 결국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잖아요. 뭔가 이곳에 갇혀서 산다는 생각이 컸었고 뭔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하던 제주를 떠나 서울로 왔을 때 해방감이 크면서도 괜히 이 낯선 땅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치만 그럴수록 더 씩씩하게 더 용감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제주를 떠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주집에 내려갈 때는 꼭 한 단계씩 성장한 모습으로 멋지게 내려가서 나만 보고 평생 고생하시던 우리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싶었죠. 제가 외동딸이라 금이야 오개야 컸거든요. 그런 딸내미가 홀로 서울 땅에 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제주를 하루 만에 있다 오더라도 자주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보고와야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던 일은 화장품 관련된 회사 본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광고 마케팅 쪽 전담에서 업무를 했었기에 늘 유행에 민감했고 바쁘기에 야근이 잦은 직업이었죠.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악물고 일만 죽어라 하고 발전을 시키고를 반복했더니 결국 저도 직급이란 게 생겼고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제 직업을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시기적절하게도 제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던 사람이 제게 나타났죠.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었던 남편은 외롭던 제게 외로울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정성을 쏟으며 사랑을 줬어요. 그 덕분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며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이 참 좋았던 게 제가 일에 약간 미쳐있고 성공에 미쳐있는 걸 알았는데 적당히 멈춰줄 땐 멈추게 해줬고 그러면서도 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내조도 아낌없이 해줬어요. 한마디로 3년간의 연애는 모두 저에게 맞춰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늘 고마워서 저 역시 산소한 거든 큰 거든 늘 남편에게 마음을 담아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3년의 연애의 끝으로 저희 부모님도 뵐 겸 여행 겸 제주도를 가게 되었고 그때 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지금과 같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연애 때처럼 프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전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도 연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남편은 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집안일들을 하며 남편의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서로를 위해 서로가 우선인 그런 부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싸울 일도 딱히 없었고 이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그러나 힘들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외동이지만 일찍부터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독립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신우와 신모에게는 남편의 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온전히 남편 게 아니었죠. 이 사실을 제게 말해준 적도 없고 물었을 때 별말도 없었기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제게 오픈을 했던 벌이가 분명히 있는데 매달마다 남편이 돈에 쪼달리는 모습을 보였고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점점 돈을 아끼며 돈 얘기만 하면 예민해지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엄청 여유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절대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연애 때도 결혼 때도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계속 이상하다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딱 한 달만 못 낼 것 같은데 이해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를 내고 못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를 나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부부인데 돈에 관련된 건 당연히 상의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딱 한 달만 부탁할게. 아니 여보, 그런 건 어렵지. 무슨 일이든 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부부끼리도 사생활은 존중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돈에 관련된 일이잖아. 그럼 당연히 공유해야지. 말해봤자 어차피 당신이 이해해줄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좀 묻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상하네 정말. 늘 솔직하게 다 털어놓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 거면 난 더 수상해서 꼭 들어야겠는데? 남편과 연애와 결혼을 포함해서 처음으로 큰 소리까지 내며 싸웠던 날입니다. 끝까지 제게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게 이해를 못 해주냐고 뭘 그렇게까지 알려하냐며 막 뭐라 하는데 오히려 제가 황당했습니다. 결국 이유를 듣지 못했지만 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확신을 하고 남편 앞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본인 앞으로 3금융 대출을 3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총 3번을 해서 거의 5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웃긴 건 이 모든 돈이 신우와 시모에게 갔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3금융에 이딴 대출을 받아서 집에다 돈을 해준 거야? 이래서 생활비를 한 달 못 주네 뭐네 이유를 묻지 말아라. 나더러 그렇게 소리친 거니? 당장 얘기해. 당신 뭐 내 뒷조사까지 하니? 뭐 하자는 거냐 정말? 헛소리 하지 말고 묻는 거에 대답이나 해.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지금. 뭔 상황이겠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해준 거지. 뭘 물어. 몰라서 묻냐 정말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소리치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당신이 내 입장이면 화가 안 나겠어 지금? 결국 이날도 불나도록 싸웠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 신우와 시모가 함께 무슨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다단계 비슷한 거였나봐요. 그걸 하다 빚까지 지게 되었던 거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포함해 3금융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돈을 준 거죠. 여기에 더 최악인 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근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속이 답답하다 못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깟 취업 다시 못하면 뭐 큰일 난 거냐고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퇴직금이 있으니 당장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생활비랑 어떻게든 해보자. 약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퇴직금도 이미 시댁에 다 털렸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 시모와 신우가 함께 저희 집에 쳐들어왔죠. 너 앉아봐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말투가 뭐예요, 새언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는데 뭐 며느리 허락까지 받아가며 부탁해서 와야 하는 건가? 너 다 알았다며?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입 딱 씻고 조용히 있을 수가 있냐?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고 머리가 장식품이 아닌 인간이라면 지금 네 CM이랑 신우가 힘들 거란 생각은 안 드니? 네? 대체 어떤 부분에서 힘들 거라 생각해야 해요, 제가? 어머머, 좀 봐라. 지금 성재가 회사까지 못 다니고 있으면 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니? 그럼 우리까지 다 쫄쫄 굶어야 하는 건데 넌 네 남편 가족들이 손가락 빨고 살게 생긴 상황에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니? 얘 진짜 악한 애네. 또 뭐야? 사이코패스야? 진짜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급이 저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막말로 아가씨도 어머님도 일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벌어서 쓸 생각을 안 하고 왜 사람들한테 뭐든 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세요? 말씀대로 지금 이 사람 본인 밥벌이도 못하고 당장 빚 이자들만 해도 어떻게 될지 막막해 죽겠는데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오셨어요? 이게 근데 어디서 큰 소리야? 입 다물고 돈이나 보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시무랑 신우는 합세해서 제게 오히려 생활비를 보내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살다 별의별 일을 다 겪구나 싶었습니다. 시댁 거들이 다녀간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남편은 제 눈치만 슬금슬금 보면서 취업을 한 해 만에 하며 컴퓨터를 붙잡고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확 올라와서 저 남편에게 딱 질렀어요.
지금 당신 수준에 무슨 회사를 들어가. 제 취직은 꿈도 꾸지 말고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당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찾아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 들었잖아. 당신네 가족들이 돈 내놓으라잖아. 일해. 당신이 직접 일해서 빚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해. 난 죽어도 한 푼도 보탤 생각 없으니까. 아니야. 화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당장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걸 뭘 하겠어. 막노동도 하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일도 못해서 쓰지도 않아. 아니, 내가 알아봤거든. 생수 배달 해주는 일 있더라. 그 얘기야. 당장 내일 전화해서 그거 하면서 돈 벌어. 그렇게 전 남편을 들들 달달 볶아서 생수 배달 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야간 일이고 힘들어서 그런지 급여가 센 편이었어요. 그러나 딱 3일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왔죠. 당장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는 제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그저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거기다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시댁 것들도 남편도 모두 저만 바라보며 돈돈거리고 있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차라리 잘 된 건가 싶기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시댁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시모랑 신우는 또 집에 쳐들어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니 저를 쥐잡듯이 잡더군요.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다. 내 아들 돈으로 도움받은 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 준 돈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벌이가 없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럼 와이프인 네가 도와주는 거고 그렇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니? 네 남편 가족 아니냐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집에 찾아오지 좀 말아주실래요? 저 너무 불편하고 싫거든요. 그냥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으니 어머님 아들이랑 얘기해서 알아서 하세요. 말씀대로 전 돈 한 푼 보탤 마음 없고 매정하고 독한 년이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찾아와서 이러세요? 뭐야?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아주 넌 돈 몇백도 도와줄 여력이 없냐? 거지 새끼도 아니고 겨우 몇백 좀 몇 달만 도와달라는데 그거 그렇게 싫어서는 벌벌 떠는 꼬라지가 아주 딱 거지 새끼가 따로 없네. 진짜 거지가 쳐들어 거지 새끼라고 하니 묶여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저 몇백도 못 도와드리는 거지 새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이 말 끝에 시모는 흥분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전 손에 들고 있던 쿠션을 시모에게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어머님도 아가씨도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쪽들이 아무리 이 사람 가족이라 해도 저한테 함부로 대할 자격 없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참을 만큼 참고 인간 대접해주려 노력 중이니 선 넘지 마시고요. 이 이상으로 더 하시면 그땐 저도 그쪽들 사람 취급 안 해요. 아시겠어요? 당신 가족들 좀 집에서 나가게 해줄래?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네 진짜. 전 그 후 방에 들어와서 들으란 식으로 노래를 아주 크게 틀어두고 개운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준비를 해야지 결심했어요. 저도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간 대접을 해줄 이유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 번에 물밀듯 밀려오는 건지 제 발목을 딱 잡는 일이 생겼어요. 한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생리를 안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해보고 병원까지 가보니 임신을 했다네요. 정말 모의로 했습니다. 아이가 제게 와준 건 너무 기뻤지만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일까 싶었어요. 그치만 금세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이혼을 할 거고 아이의 존재는 우선 모른 척 숨겨야겠다고 말이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면 이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의논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 저대로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며 살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에게 임신했다는 걸 걸리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여보. 오죽했으면 임신했는데 말도 못했을까. 정말 미안해. 나 정신 차릴게. 당신 말대로 내가 지킬 가족은 이제 당신이랑 애기니까 엄마랑 희재도
알아서 살도록 내가 잘 정리할게. 그리고 생수택배 그거 다시 할게. 아니 그러지 마. 있지?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만하고 싶어. 이 관계 제발 멈추자. 날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 양육비고 뭐고 당신 너 알아서 잘 살아. 얘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키울 거니까 딱 하나만 약속해줘. 평생 당신이 아빠라는 사실만 아이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죽은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줘라. 그런 말이 어딨어 여보. 그래 실망한 거 알아. 다 이해해. 그치만 한 번만 날 믿어주라. 그 후 남편은 바로 생수택배 일을 바로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살 빠지게 보일 만큼 열심히 하더군요. 집에 와서는 제가 집안일을 할까봐 미리 알아서 청소고 보고 다 해두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대화는 없었지만 그저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만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바보 같지만 흔들렸어요.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이 작은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고 제발 남편만 정신 차려주면 괜찮을 텐데 라는 미친 희망과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의 노력에 못 이기는 척 우선은 살았어요. 남편의 노력에 점점 미움이 녹았고 실제로 남편은 시댁 것들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시댁 것들과 마주하는 일이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히 살았어요. 당장 한두 달 생활비는 모두 제 몫이었지만 남편이 벌면서 점점 다시 예전처럼 함께 해나갔고 시댁 것들 때문에 진 빚을 갚으려 더욱 열심히 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묵묵히 그 모습을 응원해줬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댁이 살고 있던 집 보증금 4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고 시댁은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당장 그쪽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지인 이웃들도 다 그쪽에 있고 이사가 가기 싫다는 게 시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4천만 원이 없으면 이사를 해야죠. 남편 역시 제 옆에서 통화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당장 4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며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신문을 엄청 싸웠습니다. 전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불안은 결국 현실로 다가왔죠. 시댁 것들은 남편까지 완강한 모습을 보이니 결국 집에 쳐들어왔고 이전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새언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새언니 지금 임신 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중에 새언니 새끼가 언니 나몰라라 하고 지 와이프한테 홀딱 빠져서 그러고 있음 언니는 좋겠어요? 그거 진짜 여우 주시고 부모 가슴에 대못받게 하는 건데 언니 진짜 악년해. 기말 필요 없고 4천만 원 주던가 아님 니네 집에 들어와서 살 거다. 결정해. 제가 왜 그 통보에 답을 해야 해요? 4천도 없고 저희 집에 함께 살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게 맞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고 사실 거예요? 안 쪽팔리세요? 전 지금 임신해보니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시댁 것들은 이후에도 몇 차례를 찾아가서 뒤집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처음에는 절 말리고 소리치고 싸우더니 어느 순간 뒤로 쓱 빠지더군요. 저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유산을 했어요. 우울함과 아픔, 분노의 모든 감정들이 극에 달했고 전 이대로 있다가 누구 하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감정까지 치솟아서 급히 짐을 싸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상황 설명을 해야 했고 부모님을 봐야 진정이 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모든 걸 다 정리하자고 말했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말했지만 주말마다 제주에 내려와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을 한두 번 묵묵히 지켜보던 부모님께서는 세 번째 남편이 왔을 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께서 남편의 뺨을 후려치시고 말씀하셨죠. 네 놈이 사람 새끼면 이럴 수는 없다. 감히 귀하디 귀한 내 딸을 데려다가 그딴 고생을 시켜? 언제까지 하나 보려고 냅뒀는데 더 이상은 네 꼴 같지도 않은 모습 보기도 싫으니 당장 눈앞에서 꺼지고 이혼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니네 엄마고 동생 있고 머리채 다 쥐어 뜯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뺨만 후려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 후 전 바로 정리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는데 글쎄 저희 집에 가보니 이미 시댁 것들이
가구까지 들여놓고 살고 있더군요. 진짜 이간경이 너무 웃겨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제게 시모가 그랬죠. 정리하러 온 거지 너? 빨리 정리해서 나가줄래? 너 하나 나가면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게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아유 내 팔자야. 그러긴 말이야. 차라리 좋게 말할 때 어떻게든 비를 바치고 소용이 있지 그랬음 거지 걸로 나가진 않아도 될 텐데. 신우와 시모는 과자를 씹어먹으며 제게 저렇게 말했고 전 과자와 앞에 있던 주스를 시모와 신우 얼굴에 확 뿌려주고 말했어요. 멍청한 거니 아니면 인정이 어려운 거니?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네. 그래 좋아. 이 집에서 며칠이라도 누리고 살도록 해. 어차피 며칠 뒤부터 앞으로 남은 생은 니들이 말하던 거짓골로 살 테니까. 전 바로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시댁 것들이 참 멍청한 게 그 집도 제 거고 유책 배우자도 남편인데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딱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혼인기간도 짧기에 그럴 리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땡전 한 푼도 없이 쫓겨났고 오히려 제게 뱉어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전 이후에 휴식이 필요해 제주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서 몇 달간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살다 다시 서울로 와서 복직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댁걸들과 남편은 빚에 허우덕거리다 갈 때까지 간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만약 정의 이 관계를 놓지 못했다면 결국 저도 같이 바다까지 추락하는 상황이었을 건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결혼해서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시간, 마음, 아픔 다 괜찮은데 그저 품었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이 너무 아프긴 해서 아직도 홀로 아이를 추억하고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2살 아래 남편이랑은 같은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하고요. 연애 2년 후 결혼 5년차를 향해 가니 벌써 7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네요. 그 덕에 시댁 식구들하고도 7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고 말이죠. 연애 때부터 남편의 가족들 간섭이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느라 지방 사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은 없었으나 전화통화로 거의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시어머니만 유난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여동생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만큼이나 오빠 사랑이 대단해서 자주 연락을 하며 저하고도 억지로 통화를 나누려 하는 편이었죠. 주로 나누는 얘기는 서울에 뭐가 유행이라느니 어디가 맛집이라느니 라고 하면서 저한테 대신 사다 줄 수 있냐는 부탁에 관한 것이었고요. 저나 남편이나 서로 고소득을 버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이나 일이 정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 내에서 데이트를 해가며 시간을 쪼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사는 중이었었죠. 하지만 그 바쁜 시기서부터 저하고도 꼭 통화를 해보고 싶다며 전화를 바꾸게 하던 시댁 식구들이 버거웠습니다. 한동안은 저를 정말 예뻐라하고 친가족처럼 여겨주셔서 애정 표현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친근하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제 지갑은 텅텅 비더라고요. 뭘 자꾸 사달라고 하고 맛집까지 찾아가 줄까지 서서는 포장한 음식을 시누이한테 보내주는 등 제가 할애하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스스로 호구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댁 식구들을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한동안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네요. 하지만 모든 걱정을 감수하고서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함께 벌어들이는 소득이 컸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함께 돈 걱정 없이 가정도 이룰 수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포기를 하자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헤어지기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도 제 마음을 약해지게 했었고요. 그래서 전 이게 다 힘든 여정이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지만 결국 남편과 함께 사는 쪽을 택했답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얼굴을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걱정을 자제시켰죠. 남편도 시댁 전화는 모두 다 자기가 받고 해결을 할 테니 저한테는 일에만 집중하라 다독여 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2년의 연애 후
저희는 결혼을 했네요.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믿어줬던 바람에 자기 월급도 다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회사에선 선배이기도 했던 바람에 살림뿐만 아니라 회사 일까지도 저한테 기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내에서 주도권도 좀 가지고 있었고 이 돈은 절대로 허투루 쓰려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에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하며 아이가 예상보다 찾아와 주질 않던 바람에 시험관, 시술이며 인공수정 비용 되느라 돈 나갈 일이 천지였고요. 1년 전 아이를 가지는 걸 포기하고 난 후로는 수술 비용 들 일이 없었지만 그간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했던 것들이 너무 커서 그런지 돈 모이는 게 그리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우울해하며 살기만 했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저희 부부를 위해 돈을 쓰는 방법을 찾고 살고 있네요. 그래봤자 영화 한 편 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며 사소한 것에 돈을 더 쓰고 살고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는 동안 가족이라는 타이틀 안에 있다는 시댁 식구들은 절 전혀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마음의 짐만 더 쌓이게 하며 저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었죠. 특히 신우이가 가장 많이 말입니다. 연애 적부터 뭐 사달라고 조르고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던 신우이를 겪으면서 사람이 은근히 뻔뻔한 면이 있나 보다 하고 지레짐작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관심도 없는 맛집에 줄까지 서서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을 보내더라도 저한테 제대로 고맙다며 선물을 사준다거나 제가 돈을 쓴 만큼 저한테 돈을 돌려주려 한 적도 한 번 없던 애였습니다. 그냥 딱 철딱선이 없는 막내딸 이미지였던 거죠. 남편조차 자기 여동생은 자기도 간수하기 힘들다고 몇 번 토로를 했었고요. 그런 신우이랑 제가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관 실수를 해야 한다고 이유를 대거나 일하느라 바쁘다고 전화를 피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 전 실수를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와 살게 되면서 모든 게 틀어져 버렸답니다. 남편이 기분 전환하자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어딜 가든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었는지라 재취업에 대한 고민 따위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일을 그만두는 결심까지도 과정이 너무 수월했고 저한테 넌지시 언급을 하자마자 정말로 일을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을 따라 직장을 그만뒀었고 잠깐 남편이랑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난 후 집까지 처분하고는 지방으로 내려왔답니다. 시부모님이랑 결혼한 신우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말이죠. 당연히 한 지역에 산다는 게 가장 내키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보다 제가 재취업하기도 수월했고 저희 친정도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호랑이 소굴에 제 발로 들어가고야 말았네요. 가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자주 불려간다거나 시부모님을 밖에서 만나 왕래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건 당연했고요. 가장 걱정이었던 신우이를 이젠 얼굴까지 마주본 채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희 집에 와서는 서울에서 건너온 옷이냐며 요즘 세상에 서울물이 어떻네 하며 제 물건에 손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역시 다르다. 내 진짜 서울함 가서 옷 한번 지대로 사보고 싶은디? 라고 하며 이미 이 말을 한 채로 옷장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한테 옷 한 벌 좀 공짜로 달라는 표정과 말투로 제 앞에서 남의 옷들을 막 뒤져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또 얼떨결에 그런 신우이를 달랜다고 그럼 하나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해야 했고 그러면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옷 한 벌을 챙겨갔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보더라도 이게 뭐고 어디서 이런 거 사오는 긴데? 라고 하면서 또 신기해 죽겠다며 몇 시간이고 그 소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저런 걸 나도 사보고 싶다며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소품을 줘버리기도 했어요. 시부모님까지 옆에 계시는데 끝까지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신우이의 말에 머리를 부여잡고 눈치를 주던 남편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그저 막내딸이 아양을 부리는 걸로만 바라보며 예뻐라 하고 계셨던 바람에 제가 신우를 혼내킬 수도 없던 노릇이었습니다. 부모가 예버릇을 더럽게 들여놓는 바람에
신우가 저렇게 눈치 없고 줏대 없이 커버렸다고만 생각을 했죠. 이제와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제가 그냥 더러운 똥 한 번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져줄 수밖에요. 그렇게 전 지방에 내려와 조금 숨을 틔워보려 하다가 이러다간 신우이를 매일 마주봐야겠다 싶은 불안감에 서둘러 재취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좀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제 마음도 조금씩 진정이 되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저를 찾고 뭐가 가지고 싶다며 사달라는 말을 꺼내는 거지 같은 신우이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제가 사는 지방도 대도시고 서울에는 웬만한 건 다 있다고 해도 무방한 세련된 곳인데 도대체 왜 때문에 신우이가 저렇게 서울 동경을 하며 저를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덜 배워서 저러나 싶은 생각까지 들며 신우이를 향한 오만 오해들이 쌓여가는 중이었네요. 그러다 전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짚곤 뒤늦게 후회를 하고 말았어요. 지난달 저희 신우이 생일이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는 신우이 생일을 처음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자기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선 내 생일 선물 뭐 사줄 끼고? 라며 먼저 묻더라고요. 살다 선물 뭐 줄지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봤었고 그래서 말문이 막혔지만 뭘 갖고 싶냐고 일단 묻기는 했답니다. 보나마나 시부모님이랑 같이 밥까지 먹어야 할 게 뻔한데 제가 선물 몇 푼을 가지고서 막말을 던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반길 땡땡 브랜드 목걸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이죠. 까딱하면 몇백은 우습게 깨지는 그 브랜드를 신우이가 정확히 짚어가면서 목걸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말 하나 더듬지 않고서는 당당하게 말이죠. 제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떼고서도 700만 원을 우습게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그딴 사치는 몇 년에 한 번을 할 뿐 대다수의 제 보석들은 저렴한 브랜드에서 대신 사곤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반끌땡땡 브랜드를 언급하며 자기한테 사달라고 하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죠. 그만한 지출은 내 가족도 아닌 고작 신우이한테 쓰고 싶은 마음도 하나 없었고요. 하지만 그날부로 저는 신우이로부터 목걸이를 사달란 회유 비슷한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니 나 이제 목걸이 받는 기가 곧 나 진짜 그거 가지고 싶었대 라고 하면서 이미 제가 목걸이를 사주기로 했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서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리고 남편 앞에서도 언니 고마워요. 네 잘 쓸게요. 라고 하면서 이미 선물을 사준 사람한테 말하듯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했답니다. 뭐 하나 가지고 싶으면 물고 늘어지는 성질머리가 정말 진상 중의 진상이었고 동물로 치면 거머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스스로 쪽팔리는 줄도 모르는지 제 앞에서 자존심 있고 모고를 다 내려놓곤 이 난리를 떠는데 아유 정말 까딱했다가는 신우이한테 말려서 목걸이를 정말 사주겠더라고요.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생일 전전날에 급기야 카톡 프사까지 반끌땡땡 브랜드의 목걸이로 바꿔놓고서는 미리 감사라는 카톡명을 적어놓는 신우이를 보며 전 어거지로 신우이한테 목걸이를 사줬네요. 비싼 건 절대 사줄 마음도 없었고 저렴한 것도 200만 원이 넘어가길래 정말 울며 가오자먹기로 그 200만 원이 넘는 걸 샀어요. 그리곤 이걸 주고서 이제 다신 신우이의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딴은 최후의 선물과 다름이 없었고 먹고 떨어지라며 주는 마지막 반찬이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좋아라며 선물을 받았고요. 역시나 받고 땡이었어요. 비싼 선물을 해줬다고 해서 저한테 더 잘해주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고맙다며 따로 고마워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딱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제 생일이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생일 파티라는 걸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말곤 선물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댁 식구들과 시댁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제 생일에 대해 언급을 하더라고요. 곧 와이프 생일이 다가온다고 말이죠. 근데 시부모님은 괜히 말을 돌리고 신우이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딱 봐도 관심이 없다는 걸 보이고자 시선을 회피하는 눈치였어요. 설마 싶었죠. 나한테 200만 원 넘는 명품 목걸이 선물을 받아놓고서
내 생일에 20만 원조차 쓰지를 않고 입 싹 닫을 건가 싶어 말입니다. 설마 그 정도로 인연이 눈치 없고 배운 것 없는 애일까 싶어 슬슬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이 찾아왔고요. 여러분, 제가 신우이한테 뭘 선물로 받은 줄 아세요? 글쎄, 요즘 연예인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그 문구점 2,000원짜리 보석 세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날 밥을 해주겠다고 부르지도 않은 시부모님한테서 이미 기분은 상했었고요. 받기만 할 줄 아는 이 사람들한테서 뭘 기대했겠냐며 퇴근 준비를 하는데 신우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선물을 줄 테니 저희 집에서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웬일이냐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혼자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저한테 포장지로 포장도 안 한 그 저렴이 보석 세트를 그냥 주더라고요. 문방구가 낡은 문방구였는지 상자 밖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 같으면 먼지라도 털어서 줬을 텐데 얘는 그걸 그냥 좋다며 지워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빡이 쳤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20만 원어치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지는 2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받고 싶다며 징징대다가 받아놓고서 저한테는 2천 몇백 원이라는 가격표까지 붙어있는 싸구려 보석을 선물로 주다니 뭐 이런 대책 없는 게 다 있나 싶어 절로 기가 막혀 눈알이 굴러갔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 선물이 별론가? 라고 말이죠. 억지로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라며 눈치를 주고는 저한테 쏘아붙이는데 순간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신우이 완전 저를 가지고 놀았던 게 틀림없더라고요. 선물을 받을 때에는 온갖 착한 척하고 철없는 척이란 척은 다 하며 아양을 떨더니 제가 반대로 선물을 받는 입장이 되니 제 기분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자기 선물이 별로냐며 당장이라도 싸움을 할 자세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니 저도 싸움 기질이 치솟아 올랐죠. 내가 돈 200만 원을 헛들어 썼다는 걸 알고는 있었다만 아무리 그래도 다 그 성인들끼리 이런 식의 선물 교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냐며 신우를 향해 반박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선물 박스에 있는 먼지라도 털어서 주는 게 예의라며 신우이한테 참교육을 시전했더니 신우가 보석 세트 상자를 뺏어가더라고요. 됐다. 언니는 2,000원짜리 선물 다 아까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이 말에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주제 파악 못하고 비아냥대는 신우이에게 너한테도 200만 원짜리 목걸이는 뒤지게 아까워 이거 사. 라는 말과 함께 신우이의 목덜미를 낚아채버렸어요. 신우이가 저한테 싸구려 보석을 선물해주며 자기는 제가 선물한 몇백짜리 명품 목걸이를 차고 왔더라고요. 이게 사람 빡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왔나 싶어 저도 눈이 돌아간 거죠. 바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흔들어 제낀 후 목덜미까지 낚아챘고요. 그와 동시에 목걸이를 빼앗겠다면서 아주 발버둥을 쳤습니다. 목덜미를 잡으며 머리채도 뜯었고 정신 못 차리는 신우이를 결국 정강이까지 걷어차버려서는 바닥에 꿀려버렸어요. 남편은 이러다 제가 사람 하나 등신 만들겠다 싶었던지 서둘러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외쳤죠. 내가 이 목걸이를 빼앗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도 나를 돕든지 아님 저녁 왼종일 싸우는 거 구경만 하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이죠. 남편은 길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망설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제 여동생이 저한테 얻어맞고 있다 보니 남편도 쉽사리 행동이 옮겨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마누라 생일에 먼지 묻은 몇천 원짜리 싸구려 선물을 들고 나타난 여동생이 괘씸했던지 바로 저를 거들겠다면서 제 옆에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던 제 여동생의 두 팔을 뒤에서 잡아 확 고정해버렸어요. 그러니 신우이는 바닥에 꿀려진 채로 팔까지 잡혀서는 정말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급기야 화가 난 저한테 머리채를 심하게 잡혀서는 목까지 고정이 돼선 굳은 사람 마냥 저를 올려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쯤부터 신우이도 겁을 먹기 시작한 건지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올려다보는데 눈가가 촉촉해지기까지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보며 불쌍해하기는커녕 이번에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줘서 더는 무식한 건방을 떨지 못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을 실행해야겠다며 신우이 머리채를 더욱 꽉 쥐어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곤 제 두 손으로 직접 선물을 줬던 그 방글땡땡 목걸이를 빼내는 것에 성공했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사주지 말걸 하는 뼈저리는 후회를 뒤늦게 한 번 더 했어요. 내가 왜 자진해서 호구짓을 해서는 신우 건방을 생일날에까지 봐야 했나 하며 스스로도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한테 참교육을 하기에 아직 늦지는 않았다 싶었고요. 저는 신우 목덜미에서 목걸이를 빼앗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물병을 들고 나왔어요. 마시려고 놔둔 보리차가 담긴 물병이었는데요. 그 물병의 뚜껑을 열어버리자마자 그 안에 든 무려 2리터짜리 보리차를 신우이에게로 물사대기를 날려버렸답니다. 남편한테 팔이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던 신우이는 제가 부엌에서 물병을 들고 나올 적부터 안 된다고 몸을 흔들어가며 도망치러 발버둥을 쳤지만 속수무책으로 제가 날린 물사대기에 몇 초간 쉼도 없이 얻어맞아 버렸어요. 보리차는 하염없이 신우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신우이는 싸대기를 맞은가 동시에 온몸이 흠뻑 젖어서는 딱 보기 안쓰러울 지경의 꼴까지 되고야 말았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신우이를 놓아줬고 신우는 곧장 집을 나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목걸이를 차마 돌려달란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가져온 싸구려 보석 세트를 가지라는 소리도 못한 채 바닥에 흥건한 보리차를 보면서 그저 울더라고요. 다 큰 여자애가 그러고 울고 있으니 저도 딱히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단 신우를 달래줄 마음도 없었고요. 목걸이를 돌려준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시끄럽다고 오히려 우는 신우한테 물사대기 더 맞아볼래? 라며 물병을 치켜 세우니 신우가 벌벌 떨면서 그만 울겠다고 울음을 억지로 참더라고요. 그런 신우이한테는 바닥까지 흘린 물을 싹 다 치우고 가라며 친히 집안에 걸레까지 던져줬고요. 남편한테 뒷일을 맡기고선 저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신우한테서 빼앗은 목걸이는 제 보석함에 고이고이 모셔놨고요. 이참에 나도 비싼 목걸이 좀 써보자며 그냥 목걸이는 제가 되팔지 않고 가지기로 했답니다. 그날 남편은 저 대신 여동생 시켜가며 거실 바닥에 있던 물을 싹 다 닦아냈고요. 네 언니 또 빡치기 전에 얼른 나가. 저 선물 들고. 라고 하면서 신우이를 집안에서 당장에 쫓아내 버렸답니다. 신우이는 지가 사온 그 싸구려 보석 세트를 챙겨 들고 나섰고요. 저한테 줄 선물을 사겠다고 동네 구멍까지 친히 찾아가서는 그 선물을 사왔을 생각을 하니 너무 괘씸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해 죽겠었지만 제가 신우이한테 복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억울하진 않답니다. 신우가 부디 제대로 뉘우쳤길 바라며 이제 다시는 저한테 뭘 사달라고 부탁을 안 할 거란 확신이 드네요. 그 덕에 저도 지방살이하며 이제서야 불편했던 속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0만원짜리 선물에 2,000원짜리 선물로 화답을 했던 우리 신우, 그러게 맞을 짓을 작작 좀 하지 그랬니. 그래도 네 덕에 나까지 200만원짜리 목걸이를 걸어본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름 돋을 수도 있는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성이고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제 나이 26이고요. 요즘에 25세 결혼했다고 하면 어머나 아기네 아기. 아기가 웬 결혼을 이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그냥 보통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특별한 여성이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집안과 집안끼리 맺는 결혼은 23살 대학 졸업하는 해부터 계속 소개가 들어와요. 비슷한 경제, 비슷한 환경,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집안끼리요. 집안의 사돈팔촌까지 모조리 싹 스캔해서 적당하다, 괜찮겠다, 어울리겠다 싶으면 중매를 넣는 거지요. 네, 그래요. 저는 엄마의 권유로 맞선 자리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만 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상대의 어머니까지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앉아서 맞선을 본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좀 웃기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고우시고 어머니 연세답지 않게 스타일도 굉장히 젊고 무엇보다 기품과 우아가 넘치셨어요. 그리고 대화하기에 너무 지식이 해박하셔서요. 요즘 시대에 선을 봐서 결혼했다면 믿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들끼리 주선을 하고
양가 어머니들이 많이 흡족해 하셔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케이스예요. 우선 그날 둘이 아닌 셋이서 마선을 보는데 상대방 남성과 제가 대화를 주고받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야기를 주도하셨지요. 무슨 회사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은 많았어요? 주로 어떤 친구들하고 마음이 잘 맞았나요? 운전은 하나요? 운전은 좋아하나요? 음식을 많이 안 먹네. 지금 고기 판도 안 먹었잖아. 좀 더 익혀달라고 할까? 스테이크를 안 좋아해요? 커피는 주로 뭘 마셔요? 커피집은 어딜 가? 스타벅스는 가지 마요. 거기 콩커피 별로야. 집에 있을 때는 뭐해요?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학과 공부 때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남자는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요? 어머, 이런 거 묻는 게 당황스러운가 보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애인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달 사귀고 말았나? 그치, 진우야? 어머니는 무슨 그런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건 상대에게 실례예요. 그게 뭐가 실례니? 솔직한 게 좋지. 안 그래요, 은하씨? 이름 불러도 되지요? 우리 아들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다 알려줄게요.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네? 왜 대답을 않지? 남자친구가 많았나?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이 많이 따르기는 했겠네. 그래서 왜 아직도 대답을 안 하네? 남자가 몇 명이었어? 우리 솔직하자고. 남자가 몇 명이었어? 저는 여기서 많이 이상했어요. 굉장히 꺼림칙하다고 해야 하나? 사실 당신이 끼어들어 모든 질문을 다 하는 것도 싫었지만 남자친구 질문을 굉장히 집착적으로 묻는데 저는 누가 어디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그날 좀 꺼림칙하다고 느낄 때 그만두었어야 하는 결혼인지도 모르지만요. 어느 정도 참으실 시간 되면 빠져주실 만한데 안 빠져주시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어머니, 저희들이 좀 시간을 보내고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일어서면서 제게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왠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적어드렸어요. 그럼 좋은 시간들 보냈고 하시면서 나가실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다고 해야 하나? 매정하다고 해야 하나? 싸늘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평범하고 구수한 눈빛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좀 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벚꽃을 둘 다 아직 못 봤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벚꽃 잠깐 보자고 의견을 모았지요. 네, 상대가 마음에 들었으니 쌍방간에 마음에 들었으니 벚꽃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상대는 외모도 준수했고 체격도 좋고 우선 말이 언행이 점잖았어요. 유머 코드도 많았고요. 또 능력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학원 졸업 후에 대기업 기획실에 입사했는데 기획실장이 집안 어른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의도로 가는 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자의 어머니시죠. 후야, 지금 어디야? 집에 안 와? 저는 조금 킥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우도 아니고 후라니. 30이 다 된 아들에게 후라니요. 은하씨랑 안 헤어진 거야? 어머니, 좀 늦어요.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아니, 초면에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건 실례야. 은하씨가 제안해서 벚꽃 잠시 보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알았다. 우선 끊어. 10분 후에 전화가 울리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세상에 진우씨 어머니인 거예요. 은하씨, 우리 후 지금 운전하죠? 네. 은하씨, 우리 후 안전벨트 맨날 좀 봐줄래요? 저의 시선은 어느새 진우씨 가슴팍으로 향했어요. 네, 맸어요. 알았어요. 끊어요. 아니,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제게 전화를 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벨트를 맸나 확인하러 그날 선본 여성에게 전화를 거는 시어머니 자리라니요. 그리고 그날 자기 볼일 끝나니 끊어요 하고 바로 끊는 이 매너. 무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뭐라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진우씨, 어머니 관심을 많이 받고 사시나 봐요?
했더니 이 남자 하는 말 좀 보세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다른 집들도 다 안 그런가요? 아니요, 다른 집은 이렇게 안 그래요. 아들이 운전하는 거 안전벨트 맨날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어머니 드물지요. 안전벨트 매는 거는 어떤 부모들 신경 쓰는 일 아닌가요? 당장 눈앞에 보여서 안 매면 뭐라고 한두 마디 하실 수 있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상한데? 저는 어머니가 늘 체크를 하시거든요. 벚꽃을 보면서는 조금 기분이 풀리더군요. 여기저기 전문 커플, 청춘들, 중년 커플들 사진 찍느라 정신없고 우리도 각자 핸드폰으로 각자 사진도 찍어주고 어색하지만 둘이도 찍고 좀 즐거웠고 그래서 기분이 풀어졌어요. 출출해져서 우동집도 들어가서 우동 간단히 먹고 그 사람이 저를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전화가 또 울려요. 제 폰에요. 번호를 보니 시어머니 자리.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걸 참고 받았어요. 은하씨, 우리 후랑 아직 같이 있어요? 네. 은하씨, 내가 전화해서 불쾌한가 보네. 지금 우리 후 운전 중인가요? 네. 미안하지만 우리 후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밟고 있는지 좀 봐줄래요? 저 지금 65요. 아, 알았어요. 그리고 뚝 바로 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확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나 찜찜하고 완전히 사람을 질리게 해서 저는 이 사람 그날로 인연 끝이다 정리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집에 들어오니 엄마가 싱글벙글하면서 얘, 넌 어땠니? 왜? 그냥 그랬어. 얘, 저 집에서는 시어머니 자리도 그렇고 그 당사자도 그렇고 네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는구나. 얌전하고 조신하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팔랑 까지지도 않고 뭐라더라? 중간 소개해준 친이 아줌마가 난리가 났어. 양쪽 집에서 옷 2번 얻어입게 생겼다고. 글쎄, 난 뭐 그냥 그래. 왜? 왜? 성격이 이상해? 엄마,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해. 그날 모든 걸 다 잊기로 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꿈이 하도 희한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네요. 꿈에서 어떤 달빛 아래 홀로 가는 과부같이 소복을 입은 여인이 교교한 심야의 월화를 홀로 가는 그 고귀한 정의를 표현하듯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거예요. 얼굴빛이 백지장 같았어요. 무섭도록 창백했어요. 그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교자상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의 가슴을 똑바로 가리키며 여기 있는 상처럼 넌 그저 방 한 구석을 채우기만 하면 돼. 네가 떠나도 아무도 날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야. 사랑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빈 방을 채워주고 머릿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날 일어날 때 온몸이 뭔가 과위에 눌린 것처럼 힘든데 나이가 어리니까 금방 털어지고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면서 요가 자세 몇 번 취하면서 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엄마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엄마도 대본에 펄쩍 뛰시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 옆에는 완전히 그거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중매장이 통해서 이쪽에서는 일을 성사시킬 마음이 없다고 정중히 거절드리고 저는 그 맞선 본 일을 잊었어요. 그리고 한 석 달 지나서 저는 여름휴가를 갔어요. 그리스로요. 정말 한 번은 가고 싶었던 나라라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남은 월차 연차 며칠까지 합해서 10박 11일로 갔거든요. 그리스 산토리니 가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생의 세월이 시간이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잠기지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조로움 속에서 꿀같은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곳 같았어요. 물론 한국도 해설은 좋은 나라지만 그리스하고는 또 틀리더군요. 저는 이왕 이 나라에서 열흘을 보내기로 한 거 이 나라 사람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완전히 자유롭게요. 한국 음식도 한국 습관도 싹 버리고요. 그래서 산토리니 현지 민박집에서 민박을 했어요. 여행 4일째 날 또 한국 사람의 한국 여행자가 도착했는데 일정 식당은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저는 종일토록 일광욕을 하고 난 다음이라 내려가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잠들었는데 다음날 샤워실 앞에서 그 사람과 부딪힌 거예요. 한국인은 그 사람과 저 단 2명. 얼굴은 단번에 알아봤고 반갑다기보다 어색했지요. 은하씨 맞죠? 성함이 은하씨였죠?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알아요. 어떻게, 여름휴가 오셨어요? 네. 제가 대답도 짧게 하고 피하고 싶어 하자 이 사람도 어색했는지 샤워실로 들어가서 저는 얼른 아침 먹고 밖으로 나왔고 아침 저녁 식사 때 식당에서 부딪힐 때도 어색하고 아무튼 저는 이 사람과 되도록 안 마주치고 피하고 싶다는 기분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틀 후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으로 옮겼어요. 메테오라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 24개가 세워져 있으며 지금은 6개가 남아 일반인들에게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곳이죠. 인간과 자연의 경이로운 합작품. 저는 사실 성당은 안 다니지만 수도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민박집을 옮길 때 이 사람이 없었고 저는 이 사람과 인사도 없이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 테살리아 민박집에서 이 사람과 또 만났어요. 이 사람도 여기 수도원이 궁금해서 여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건 인연이구나 싶은 마음이 순간 확 들면서 또 왠지 이건 안 좋은 인연, 악연 아닐까? 이런 기분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싱겁게 흰 치아를 다 드러내며 말을 붙이더군요. 우리 인연 같지 않아요, 은하씨?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시큰둥해요? 도대체 좀 물어봅시다.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딱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카톡 확인하셨으면서도 답도 없고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설명드리기가 그러네요. 중간 소개시킨 분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은하씨가 마음에 들었고 사귀고 싶었어요. 많이 아쉬웠지요.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해요. 은하씨, 저녁 먹고 우리 산책 나가서 맥주 한잔 하죠. 사실 저는 한 일주일 가까이 한국 사람하고 대화 한번 안 하고 지내려니 슬슬 모국어가 쓰고 싶어지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니 괜히 눈물 겪고 반갑고 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니 더 반가웠는데 이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 피한 거거든요. 어쨌든 같은 말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다른 나라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실 생각하니까 괜히 흐뭇하고 만족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리스 밤바람은 정말 기분 좋은 바람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이 야외 포차에서 맥주를 꽤 마셨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둘 다 그날 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피하고 미래에 가진 꿈, 자기 일 이야기, 과거 이야기, 각자 사귀었던 사람 이야기, 친구 이야기,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무엇보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저는 계속 빵빵 터졌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래도 굉장히 밝아 보였고요. 대기업의 운영 시스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왠지 좋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서 대기업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맥주를 둘 다 많이 마시고 숙소까지 걸어서 오는데 맥주를 많이 마셔서 갑자기 소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맥주 마시면 아시죠? 갑자기 급해지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만취 상태였고요.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자 그 사람이 저를 끌고 길가 한구석으로 가더니 자기 겉셔츠를 벗어서 가려주는 거예요. 너요?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고 민망해서 어떡해요? 하면서도 일단 누고 싶다는 생각도 간절했어요. 뭐 어때요? 노산방뇨라고 걸려서 잡혀가면 잡혀갑시다. 급한데 싸고 봐요. 에라이 모르겠다 주저한데 쌌어요. 정말 살 것 같더군요. 이 남자. 소리 한번 요란하네. 저는 소변 보면서도 빵 터진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완전 미친 여자 같았을 거예요. 취해서 얼굴은 뻘겋고 그 와중에 노상방뇨하고 그 와중에 미친 여자처럼 깔깔깔 하고 웃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순간이 가장 낭만이었고 눈물나게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이 남자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날 그렇게 노산방뇨하고 다시 모래길을 걸어서 숙소로 걸어오는데 이 남자가 또 그래요. 잠깐 멈춰봐요. 슬리퍼 좀 봐봐요.
걷는 게 왜 그래요? 하면서 무릎을 꿇더니 제 발을 슬리퍼에서 벗겨서 슬리퍼에 가득한 모래를 털어주는 거예요. 전 이 순간에 이 남자에게 폭 빠진 거예요. 이 사람 어머니고 뭐고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숙소 방문 앞에서 헤어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부둥켜 안으며 우리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미칠 듯하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 날도 같이 보냈고 그 다음 밤에도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처음이었고 이 사람은 능숙했어요. 여자친구 한 번 사귄 게 다라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한 선수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같이 들어왔고 우리는 다른 남녀들처럼 연애했어요. 이 사람은 건강한 남성이었고 정상적인 남자였고 정상이고 건강한 남녀가 순간 조심을 안 한 그 순간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저는 중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이 사람하고 결혼을 이어 생각하니 다시 눈앞에 부응하고 가득 떠오르는 이 사람의 이상한 어머님. 이 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핸드폰을 본 이 사람. 산부인과 예약된 카톡 메시지를 봤는지 펄펄 뛰더군요. 진우씨, 그거 아주 비매너야. 부부 사이에도 핸드폰을 안 보는 거 몰라? 하물며 우리는 그냥 연인일 뿐이야. 연인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게 폰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 아주 기분 나빠 지금. 너 기분 나쁘고 말고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에? 뭐? 산부인과는 뭐야? 너 아기 생겼지? 그래, 중절할 거야. 토요일이야. 미쳤구나. 누구 맘대로 중절을 해? 그게 너만의 아이야? 그는 결혼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아이를 낳자고요. 아이를 중절하는 건 명백히 살이나 다름없다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선분날처럼 자기 어머니와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자 사이라는 걸 이야기했으면 저는 두 말도 않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중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현명한 게 수긍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비춰줄 수도 있겠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고칠 테니까 결혼하자고요. 사촌언니와 의논을 했어요. 사촌언니가 그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도 막상 결혼해보면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서로 맞춰 살기 힘든데 그런 눈에 띄게 이상한 시어머니일 경우에야 말을 무엇하냐고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헤어짐을 결심했고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며칠 후 그 사람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들기 전 시간이라 길고 차분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통화 내용을 쭉 정리해보자면 내가 그동안 우리 후하고 은하씨하고 사귀는 거 알면서도 일체 간섭 안 한 거는 은하씨가 아무래도 나 때문에 뜨악하는 것 같아서 둘의 연애를 철저히 모른 척 했는데 지금은 안 되겠네요. 은하씨, 내가 신경이 좀 예민해서 약을 먹고 조절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하씨에게 이상하게 비춰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둘이 감정 좋으면 결혼해라. 진우가 많이 괴로워한다. 임신까지 했다면서 아이를 지우는 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내가 조심할 테니 다시 생각해라. 내가 뭐라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와 아이를 동시에 버리냐. 어제는 진우가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내서 울더라. 남의 집 아들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은하씨도 우리 아들 좋아서 사귄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 말보다 이 남자가 울면서 괴로워한다는 말에 마음이 꺾였어요. 어떤 남자가 나를 위해 울 것이냐를 나와 헤어진다고 우는 남자. 이 각박한 세상에 드물지요.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저렇게 사과를 하시고 본인 문제를 조금 알고 계시고 고친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요. 그 생기신 모습답게 배우신 분답게 지성을 가지고 저를 대해주실 거라 그렇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드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더군요. 잠을 자는데 그날 밤 또 꿈을 꿨어요. 퇴마사 비슷한 목소리의 여자가 무당히 퇴마록을 외듯 저를 바라보면서 제 얼굴을 찢을 듯이 노려보면서 웅얼거리는 거예요. 엄연인이란
엇것이라 니 만나게 하고 시도보도 꼭은 얼로도 휘잡으며 그 사은정도 없는 것지 몰라. 꿈에서지만 저는 제대로 안 들려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기괴한 단어의 조합도 그렇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쩌인이라는 인도라. 목소만 나를 접게 하. 다시 아보도 꼭담 얼로를 휘잡으며 그 사은 정로는 없는 것지도 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다시 물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알아들 수 있게 말해주세요.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이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